36살 성형외과 의사가 81세 할머니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웃었으며 나중엔 눈물 흘렸습니다. 재산 노린 거 아니야? 할머니가 부자래? 어떻게 36살과 81살 결혼이라니? 이게 가능해? 실화냐? 사랑입니까? 쇼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에 단 한마디 해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며 젊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밝혀지지 않았던 제 생각이 숱한 비난 속에 처했던 우리 사연이 결국 충격적인 진실로 밝혀졌을 때 세상은 모두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루미에르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반짝입니다. 저는 올해 36살 성형외과 전문의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그간 부산 해운대 인근 지역에서 많은 의료봉사와 진료를 해왔습니다. 가끔 제 이름이 방송과 신문기사에라도 나오면 왠지 제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얼굴을 바꾸는 손끝에는 여전히 설렘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생활하는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사무장님은 마케팅이라며 대기실 TV에는 연속 홍보 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설명하는 저의 모습, 인터뷰에 응하며 미소 짓는 저의 모습 등 다양한 홍보 영상 장면들이 대기실 모니터에 나타나고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아픔을 모릅니다. 가끔 저의 아픔을 모르는 지인들조차도 지역의대 나와서 전문의를 따고 개업일을 하는 의사이니 명석한 두뇌와 안정된 환경의 금수저였지 않았겠냐? 라며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흔히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 부모를 잃었고 늘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에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해운대에서 개업을 하고 나서는 주변 분들이 좋은 집안의 여성들과의 소개팅 자리를 자주 주선하였습니다. 심지어 끊이질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언제나 선을 그었습니다. 전 아직 일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로요. 그런 저에게도 제 숨은 감정을 건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 지금은 81세가 된 그분은 제 인생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차가운 거리에서 울고 있던 제 손을 잡아주던 그날을요. 사람들은 제가 왜 이 나이에 그것도 고령의 여성과 결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선택한 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일부러 기자회견도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요청해 우리의 결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말순님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 조롱, 분노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녀를 지켜야 하니까요. 기자회견 다음날부터 루미에르 성형외과 앞은 붓새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병원 로비까지 번쩍였고 간판 아래로 스탠드 마이크와 카메라가 줄지었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이말순 할머니, 자산이 많다던데 사실입니까? 질문은 계속됐지만 저는 마치 청진기를 귀에서 뗀 의사처럼 고요하게 처세했습니다. 진료는 그대로 이어졌고 환자의 얼굴을 대하는 손끝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제 마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내부는 이미 조용한 전장 같았습니다. 병원 사무장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발빠르게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은 눈을 피했고 대기실 모니터에선 저와 관련된 방송 뉴스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81세 자산가와 결혼한 성형외과 의사, 그 속사정은 이름은 거칠게 다뤄졌고 제 사진은 돌은 테두리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평판, 고객의 반응, 예약 취소 문의, 모든 것이 수치로 쌓여왔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분이 이 소란을 듣고 상처받을까 걱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병원 퇴근길 차 안에서 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뉴스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하면서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써. 다만 너만 다치지 않았으면 해.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고 나는 오히려 위로받는 쪽이었습니다.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왜 이런 비난이 쏟아져야 하는지. 며칠 전 저는 그녀의 집에 조용히 들렀었습니다.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반지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서 물을 뿌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고 제 그림자를 발견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복잡한 얼굴
여전하구나. 잘 지내니? 어서 와라. 그녀의 첫마디에 나는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이 제게 밥을 건넸고 등을 두드려줬고 조용히 울게 해줬던 그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말없이 마당의 흙냄새와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이 선택이 옳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태우려 잔을 꺼내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지도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 근데 할머니랑 하려고요. 이내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과 기가 차서 웃음이 난다는 표정을 저는 읽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숨을 고르듯 조용히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항상 그런 애였지. 내가 한 번 안아준 것 평생 기억하는.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감싸주었고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지가 담긴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지 하나는 제 손에 끼웠습니다. 이것이 둘만의 프로포즈 세리머니였습니다. 거창한 것도 없고 단촐했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이 담긴 그녀를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툇마루에서 흘러가는 구름만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81세의 그녀의 모습은 점차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숨을 자주 몰아쉬고 식사량도 급격히 줄고 체중도 많이 빠진 것이 보일 정도로 홀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갑자기 진료 중 진동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고모님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으니 오늘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회의, 할아버지의 될 것이라는 무거운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고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문을 이렇게 욕보이게 할 거야? 친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친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그분이 너를 아끼긴 했겠지. 하지만 결혼까지는 아니지 않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가족이 되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조용히 던지고 나서 저는 인사를 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지역신문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지역 토픽 뉴스 기사 한 편이 실렸습니다. 36세 성형의사와 81세 자원봉사자와의 믿을 수 없는 결혼 이야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극적인 어그로성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고 또 그 사진 밑으로 몇 줄의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헐렁한 점퍼 차림의 어린 소년과 그의 어깨에 베이지색 외투를 덮어주는 중년 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당시 9살의 저였고 여성은 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몇 줄의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읽어보았습니다. 부모 사망 직후 돌봄공백으로 인해 수개월간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임시 위탁된 이서진 군은 그곳에서 7년간 봉사하던 윤말숙 씨의 개인적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서진 군은 결국 부산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전문의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루미에르 성형외과 전문의 이서진 씨는 자원봉사자 윤말숙 씨와 결혼을 발표하였으며 이 사건은 시간을 넘어선 사랑일까? 세간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일까? 그 속에 담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00% 가십성 기사였지만 다른 자극적인 기사와는 달라 한편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진은요.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은 갈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면 진짜였네. 돈 때문이 아니라면 그냥 지키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진심, 보답, 기억이라는 단어들이 처음으로 댓글창에 등장했습니다. 사진서 탄정한 중년 여성과 소년의 눈빛은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인사 없이 지나가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고 진료를 마친 환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사 봤어요. 어머님 생각나서 한참 울었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이건 감동을 주기 위한 결심이 아니었기에 감동이란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의 옆에 지금도 서 있겠다는 저의 다짐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윤말숙 할머니와 저는 안방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민방 소식이었습니다. 신문기사에 그 사진이 TV 화면에 비춰졌으며 리포터는 우리의 소식이 충격스럽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밥숟갈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때 내가 콩나물 반찬 싫다고 숟가락 던졌지. 내가 끝까지 먹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지금도 콩나물 안 먹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계약도 해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손에는 제가 준 반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우리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전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절반 이상 남겼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을 깊게 들이쉬며 멈춰서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밥맛이 더 없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그 안 좋은 징후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 앉았을 때 종합검진 담당 복지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었습니다. 아드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사시게 두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를 아들로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 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는 무언가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복지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 말은 정답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평생을 힘들게 봉사만 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직 한 명뿐인 가족 이상의 이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병원 복지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거지? 네, 안전하고 약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간호 인력도. 하지만 밥은 내 방식으로 못 짓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익숙함이란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내게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로서라면 요양시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손자와도 갇혔던 나에게는 그녀의 마지막이 병원 소독약 냄새 속이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닦던 부엌 타일, 한밤중 물 마시러 켜던 주방 불빛, 그 모든 게 그녀의 기억이었고 그녀의 남은 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여기 계셔요. 말순 할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내요. 며칠 뒤 저는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났고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는 깍두기 담갔어. 오늘 저녁에 같이 먹자. 그 순간 저는 어떤 결정보다 이 작은 공간을 지키기로 한 내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대신 함께라는 말로. 며칠 후 진료를 끝내고 저는 병원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에 비혼 성인의 보호자 등록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수십 개의 법률 상담 글을 읽었습니다. 입원 시 보호자 서명, 응급수술 시 대리 결정, 법적 대리인의 범위, 모든 조항은 동일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의료 결정과 책임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그녀의 곁에 있지만 그녀를 지킬 권한은 제게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법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과 계약된 해산법무법인의 담당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등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면 안 될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직접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경우 효력이 약해집니다. 명확한 법적 가족 관계가 최선입니다. 그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머릿속을 내려쳤습니다. 그토록 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지켜온 제가 정작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그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포즈 이후부터 전 말순 할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유자차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진료는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키운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가방에서 오늘 챙겨놓은 법률서적인 가족관계 등록법 해설서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서, 신분증 사본, 증인 서명, 조건은 단순했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는 설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그 모든 걸 설명하기엔 그녀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결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울렸고 내 서명이 쓰여진 순간 나는 그녀의 법적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보다 더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긴 단어, 책임이라는 말이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 가족이라면 할머니뿐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녀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식장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 마당, 작은 한옥 정원에 흰 천과 백색 꽃 몇 송이만을 걸었습니다. 신랑 대기실도 웨딩 촬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마주 서기 위해 만든 하루였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유난히 깨끗하게 쓸린 마당 바닥 위로 조용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주위에 알리지 않으셨고 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직원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2명만 참석했습니다. 주례는 동네 목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증인은 동네 복지센터 봉사자분과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결정이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긴장한 듯한 손끝, 허리를 펴고도 다소 굳은 표정, 그 모습이 낯설어 보여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천천히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물기가 맺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고 그 손 하나로 저는 세상의 모든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함께 앉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혼인서약서를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혼인식보다 진심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동네 복지센터 봉사자분과 병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선택한 우리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구절판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된장국, 묵은지, 두부무침, 결혼했는데 너무 밋밋하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맛있는 날이네.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만은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한 지역 언론사가 신문기사 보도를 냈습니다. 제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윤말순 씨, 사실상 유산 없음. 본인 명의 자산도 한 채의 전세보증금뿐. 기사는 취재와 등기부 확인, 금융조회 등을 바탕으로 윤말순 할머니에게는 상속 가능한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상가도 땅도 보험도 없었고 은행 계좌의 잔액은 3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날 포털 검색어에 이서진 진심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댓글창은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돈 보고 한 결혼은 아니었던 거네. 이건 좀 진짜였던 건가? 처음에는 정신 나간 짓이라던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일부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던 건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제가 드린 모든 설명보다 강력한 해명이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선 이 결혼을 짧게 다뤘습니다. 타이틀은 이해할 수 없는 결혼. 그러나 누군가는 울었다. 카메라는 윤말순 할머니의 연립주택, 작은 마루, 된장국 끓던 부엌을 조용히 비췄고 인터뷰 자막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서류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방송 후 SNS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침묵으로 지켜낸 그 시간들이 아주 조금씩 세상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게 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군가는 멈춰있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갑자기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수년 전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계시죠?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한 결혼이 누군가의 관계를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롱과 의심으로 시작된 이 선택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반 공기 남기셨고 된장국은 거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볼 때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해운대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 빛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TV 소리는 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순간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콩나물 안 넣고 국 끓였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 이번엔 다 먹을 수 있겠네.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숨은 얕았고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평온한 이별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로부터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초상화는 병원에서 찍은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흰 국화와 흑백 사진 사이 나는 병원 가운이 아닌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도 오지 않았고 어떤 기자도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보일 필요가 없는 둘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병원 옥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족이 뭔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마당에 핀 꽃, 장을 본 뒤 돌아오는 늦은 발걸음.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이자 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이고 옥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삶은 다시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왜 굳이 결혼까지 했어요?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제 전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굳이 결혼까지였습니까? 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감동을 나누지 못하고 해명은 진심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책임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도 가족이라 말한 적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온전히 그녀의 마지막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랑은 로맨스가 아닐 수도 있으며 책임은 때로 가장 조용하고 오래 남는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이제 질문은 우리 몫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끝까지 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녀가 내민 손길에 전 의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련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오랫동안 가슴에 먹먹하고 오래 기억되는 사연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